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네, 김용준한테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커피 하면은 주로 피곤할 때 흔히들 마시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 속에는 많은 비밀이 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우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요. 카페인 효과가 좀 즉시 나타나서 생활 속에 어떤 활력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무기력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활력을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막상막하 투명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가 2050포인트를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얘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먼저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올라왔는데 같이 올라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거래소가 올라왔다, 코스닥이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게 빠졌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것들은 이제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꾸로 이제 그동안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됐던 철강주들 아니면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업종들이 또 이쪽 업종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극명하게 표현을 한다면 많이 오른 게 빠졌고 바닥에서 많이 빠졌던 것이 오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수의 급등락보다는 중소형주, 대형주의 급등락보다는 결국 많이 오른 게 빠졌고, 많이 빠진 게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급등락이 교체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코스닥에 엄청난 매물을 쏟아부으면서 주체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1,100억을 넘게 매도하는 부분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장
개편 직전 들어가기 전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살짝 이제 코스닥 매도 규모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오늘 코스닥이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은 아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일부 펀드들의 그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전체적인 인덱스 펀드 쪽에 그 펀드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전체적인 하락폭을 좀 확대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그 며칠 전까지는, 거래소가 강했고, 오늘은 코스닥이 약했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코스닥이 강하고 거래소가 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교체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가장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포트의 교체 작업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목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또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일봉상으로는, 저항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2030으로 볼 수가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2050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2050포인트의 그 짧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지지선들이 무너지는 패턴을 보였다면, 뭐 내일은 다시 한번 교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의 방향은 이쪽이 빠르던 저쪽이 빠르던, 전체적인 방향은 위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래소 2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58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일단은 좀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 업종, 그다음에 건설 업종이 상당히 좀 큰 폭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뭐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뭐 이 세 업종을 가지고서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큰 폭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올랐었던 뭐 시장의 어떤 주도주 섹터라고 했었던 하이닉스라던가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랬던 종목군들은 좀 단기간에 좀 조정을 크게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수가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또 그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또 새로운 종목군들을 또 저가매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종과의 어떤 순환매가 진행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수 밴드부터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050포인트를 살짝 넘었었기 때문에 지수 밴드로 보면 작년도죠. 2013년도 11월에 고점이었던 206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밑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한 203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 주간 지수 밴드라는 부분들은 이제 주간에 대한 변동폭을 이제 잡아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인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라든가 뭐 강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업종면 순환매라는 거죠. 이 지수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종목이라는 것 자체도 한없이 좋고 한없이 안 좋을 수만은 없는데 종목군들 별로 이제 최악의 국면들을 지났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확인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실적 대비 뭐 저평가 이런 꼬리표를 달고 많이 올랐었지만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좀 과도한 어떤 기업 가치가 편중됐었던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막으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2030포인트 내에서 계속 이제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50포인트에 근접하는 흐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장기적인 소외 업종들이 서서히 이제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였었던 IT라던가 자동차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2000포인트대에 있었던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매기가 이제 진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어떤 그 하방 경직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2000포인트에서 한 2020포인트 정도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지지선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업종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출 관련주, 그러니까 IT라던가 자동차 관련 섹터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또 2,100포인트 이상권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이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 밴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2,060포인트 부분이면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과하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어떤 추세적으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모습들보다는 한 템포 정도 숨을 죽였다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상승 패턴이 계속해가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안 좋은 종목군들을 좀 들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다고 하시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 가격을 찾아야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자리에서 추격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했었던 이슈 종목이죠. 오늘장 키워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얘기가 되면서요. 증권 업종이라던가 뭐 건설 업종,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은행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KB금융의 어떤 상승 원동력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사실은 어떤 분위기를 좀 보다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은행주가 오늘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죠. 그러니까 뭐 DTI, LTV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틀은 결국 이제 서울 경기 쪽에 대한 거래 활성화 쪽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면서 그러면 결국은 은행들이 담보대출 규모가 좀 늘어나면은 기업의 이익이 좀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좀 KB금융이 오늘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한 5.5%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KB금융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탔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종목이 올라왔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정말 펀드멘탈의 개선에서 정말 이만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어느 한쪽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순간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빠질 때는 하락폭이 더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국내에서 최근에 펀드 규모에서 가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롱숏 펀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미래 세대들이 그 정식 펀드로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미래 세대들이 친다. 그러면 미래 세대 치는 것들 따라 들어가면서 다른 펀드들이 쫓아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확대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주들이 상한가까지 나오는 기이한 현상들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결국 농쇼 펀드에 대한 부분들의 일정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일단 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요번에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KB금융이 그만큼 펀드멘탈의 개선이 나타날 거냐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전체적으로 그 대출 규모가 5% 정도 증가한다고 봤었을 때 그 은행주에 대한 이익 기여도는 1% 살짝 넘는 정도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것만 갖고는 분명히 은행에 대한 이익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정부에서 또 한 가지 그 반대쪽의 그 부분을 좀 나타냈죠.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금리 인하라는 것과 환율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25bp 정도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다소 손실은 좀 나타나겠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은행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내에 50bp 이상 그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은행주들은 상당한 손실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출 규모
확대 반대쪽에 나타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규모를 같이 좀 체크해야 되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이미 25bp까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늦게 반영된 거고 분위기가 좀 확산된 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가가 상승한 거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롱숏펀드의 문제, 펀더멘탈의 문제를 분명히 제쳐놓고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너무 억눌렸던 부분에서의 자율적인 어떤 기지개 현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정도 이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나타났던 현상들은 금융주가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왔던 수급의 여건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난다고 일단 보여지만 그러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트로이카 주식이죠. 증권, 건설, 그다음에 은행 업종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증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짝하는 어떤 강세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연장되는 흐름들을 보였었다고 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년도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소외를 시켜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한 좀 반등세 기대감 플러스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핫 키워드 종목은요 게임빌입니다. 예,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대표 기업이라고 들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컴투스라던가 게임빌, 그 다음에 중소형 게임주들의 어떤 강세 현상들이 순환되면서 나타나는 흐름들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인 어떤 컴투스의 실적 개선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게임빌 역시도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반사적인 동반해서 어떤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서 단기적인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좀 약세를 좀 띄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고점 부근에 좀 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많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영주 멘토님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게임빌을 이제 특징주로 잡은 게 이제 어떤 저희가 게임주에 대한 업종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오늘 장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게임빌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설명드렸지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은 중소형주의 약세 그리고 이제 대형주의 강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돌아 나왔다. 근데 사실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주 바이오주 이런 식의 어떤 놀자주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종목군의 사실은 대장주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작년 5월, 6월까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그때 문제가 뭐가 됐었냐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만 원대에서 주가가 38,000원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사실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오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서서히 빠진다. 잠깐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좋았다라고 했던 게 사실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계속 간다고 그랬죠, 모두가. 계속 간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고점의 징후들이 좀 발견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고점권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200만 주씩 매도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드디어 모양상으로는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면 지금 게임빌이라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상태를 고점권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확인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장의 특징으로 봤었을 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 패턴이 변하는 것들이 이런 쪽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지를 하고 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중소형주의 엄청난 대규모 매도는 결국 포트 교환 차원에서 교체 차원에서의 이런 매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게임빌 같은 경우들은 전체적인 포트에서 상당 부분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흐름들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락한다 상승한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일단 하락 쪽의 방향으로 보고 오늘 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면서 오늘 이제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꼽아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하이닉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 이제 업종 양대 시장을 좀 대표했었던 어떤 강한 종목군들 두 종목이었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게임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저희 멘토분들이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추격해가지고 더 빠른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한없이 오르는 주가는 없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꺾인다라는 얘기는 이제 위험 수준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라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종목은요. 오랜만에 포스코가 올라왔네요. 예, 상당히 힘들었던 2분기 실적을 예상대로 많이 했었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좀 극명하게 좀 어두운 측면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던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30만 원에서 지금 한 33만 원 정도까지 단기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또 조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게임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제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게 이제 올라오고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게 빠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그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펀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지수는 올라오는데 펀드의 수익은 떨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마 펀드 내에서 많은 편입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펀드에서 엄청나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지수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오히려 펀드의 수익률을 감소하는 이상적인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포스코라는 회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올해 이제 2분기 예상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안에 좀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원화의 강세 수혜주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달러의 약세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 원자재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할 때는 달러 베이스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냐 약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은 것보다는 수입이 많은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을 때는 원화 강세의 수혜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화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주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분명히 이번에 이익 개선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많이 높아졌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개선의 이유를 좀 보니까 일단은 원화 절상,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대해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원재료 가격에 반영되면서 제조원가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대부분 단어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가격이 상승했던 것들, 그러니까 해외 업체 쪽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단독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숫자를 분석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니켈 가격이 상승했는데 니켈 가격이 대체적으로 스테인리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합산 회계 재무제표로 상당히 큰 폭의 실적 호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원화 강세나 원자재 가격의 투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좋아졌다고 한다면 이제 분명히 제2기 경제팀이 들어왔는데 이 경제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환율의 방향을 반대로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환율이 1000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조달하는 원자재 가격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걸 커버할 만큼 수출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는 어떤 다른 구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 지금 계속 이제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업체하고의 철강 가격 조율 아니면 조선업체하고의 철강 가격 조율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를 넘어서 또 후반기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철강업체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의 실적 호전은 3분기 정도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이미 원자재가 투입돼 있고 그리고 원자재를 이미 조달을 했고 조달에 대한 비용들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부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스코의 실적 호전은 3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부분은 상당 부분은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역시 4분기에 어느 정도의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결국 바닥을 강하게 뚫고 나오는 정도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뭐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들었었는데요. 일단 제 의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한 42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되는 기업이었는데 30만 원 밑에서 계속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30만 원 밑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가지고 머물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2010년도, 2007년도죠. 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010년도에 급격하게 이제 업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했었던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3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올해 3월달에 이제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포스코가 27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ELS 낙인부터 시작해가지고 25만 원도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많았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잡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을 급락했을 때 할 수 있어야 투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단기간에 어떤 그 35만 원이라는 어떤 가격적인 저항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한 번 더 쉬었다가 그리고 앞서서 그 경기 부양에 대해 우리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 책에서 이제 가장 먼저 칼로 이제 꺼내든 것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철강이라는 화학 섹터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대한 후방적인 측면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원화에 대한 부분들하고 어떤 가격에 대한 이론만 가지고도 좀 그 주식을 판단하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표가 이제 회장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인 이익 개선에 대한 속도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에 대한 화량 국면에서 대규모의 어떤 M&A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대한 그 외형 성장을 추구했었던 흐름들이었었다고 한다면 지금 자체는 칼로 외형에 대한 커졌던 부분들을 이제 도려내고 내실 있는 기업수로 이제 반화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포스코의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당연히 이제 상승하는 거 기본적인 원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속해가지고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셨다가 좀 쉴 때 다시 한번 좀 편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장 키워드 종목군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 그 저희 멘토분들의 수익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1일 맥스로텍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4,575원에 매도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삼립식품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한화 목표가를 기존 29,500원에서 31,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9.3%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 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조선선제, 종목 목표가와 레드캡 투어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영 멘토의 한전 KPS가 오늘 장중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2.2%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아세아 제지와 하림이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되었고요. 현대제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테크윙이 18.8%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지용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14.7%로 2단계 하락한 모습이고요. 5위는 조민규 멘토의 한화가 1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새로운 1위가 탄생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3.9%를 기록하며 위풍당당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69.6%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58.8%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김선윤 멘토가 18.9%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을 살펴봤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 편입됐던 종목군들 한번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신규 종목을 좀 편입하기 위해서 맥스로텍을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시켰고요.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들의 어떤 좀 약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뭐 기대했었던 가격권까지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유 의견으로 지금 보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인 저점, 가격적인 어떤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고요. 손절가는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 좀 상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중소형주 그다음에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좀 약한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뭐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삼립식품은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이 종목은 시장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가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준적으로 어떤 그 시가총액이 1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해가지고 좀 가보자 이런 의견이었었는데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 혹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패턴으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뭐 A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히든 카드로 편입할 히든 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OLED입니다. 예, 두 번째는 중국 투자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선순환입니다. 예, 이제 OLED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는 알고 계신 부분들이어가지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LCD보다 이제 OLED에 대한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어떤 추세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와 관련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었던 건 뭐냐면 시기적으로 좀 계속해가지고 좀 늦춰졌었죠.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좀 특히나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실적적으로 좀 그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서부터는 OLED 쪽을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투자인데요. 중국에서 계속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쪽, 과거에는 뭐 철강이라던가 화학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는 사실은 뭐 좀 약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 LCD라던가 뭐 OLED 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금 선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중국 투자에 대한 또 수혜주의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순환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렸었는데, 왜 선순환이냐면 사실은 이제 업종에 대한 뭐 반도체라던가 LCD 같은 경우에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LCD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OLED하고 LCD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가 끝나가는 시점에 OLED가 새롭게 개화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OLED나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선순환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내일장에 편입하고 싶은 종목은요, 예, 동아 엘텍입니다. 예, 동아 엘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탐방을 했었던 뭐 화면을 보면서도 한번 그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적인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동아엘텍이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CD, 그 다음에 OLED, 우리가 뭐 TV도 이제 LCD, OLED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검사를 주로 이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품이 제대로 된 이제 그 고장이 없고 어떤 뭐 수율적으로 이제 나쁜 것들이 없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보통 보면 이제 그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라던가 장비 업체들은 이제 전공정이라고 해서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냐,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 내놓고 팔아도 되는 제품인지를 이제 검사하는 그러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럼 이제 OLED는 왜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자회사인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OLED 쪽에 들어가는 필수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공정이라고 하는 건 제품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동아엘텍은 완성된 제품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게 되고, 선익 시스템은 제품을 만드는 OLED 제품을 만드는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이 두 회사가 동아엘텍이 사실 이제 선익 시스템의 이제 모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사실은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면 선익 시스템은 OLED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이제 납품하게 되고요. 또 그 제품이 이제 완성되면 동아엘텍은 그 만들어진 어떤 그 디스플레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업체 간의 어떤 상당히 큰 시너지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이죠. 동아엘텍 자체적으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억, 300억 정도의 상당히 좀 규모가 작은 흐름들이었었다고 한다면, 2013년도에부터는 이제 한 500억 정도의 매출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서도 한 전년도보다는 한 10% 내외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 1분기부터도 좀 기대가 컸었었는데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좀 다시 좀 지연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사실 이제 그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보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납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인데,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들은 뭐냐면 이제 UHD라는 어떤 TV에 관련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그 메리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차기에 나올 수 있는 애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또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아엘텍 역시도 그에 따른 관련 검사 장비를 또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많은 디스플레이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연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 엘테크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선희 시스템이라는 두 회사에 대한 그 실적을 이제 합산해서 보면 2012년도까지는 1,000억 뭐 이렇게 좀 600억 정도, 그러니까 두 회사 다 뭐 300억, 400억 정도 어떤 그 매출을 이제 발생을 시켰다고 한다면 작년서부터 이제 900억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 2012년도에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한번 이제 올라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OLED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흐름들이 매출액에 대한 급격한 큰 어떤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아마도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반에는 상당히 좀 큰 폭에 대한 그 매출 실적이 이제 커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아일텍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현금 자체가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주당 10,000원 정도만 환산하더라도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희 시스템이 주식시장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어떤 주당 가치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5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750억 정도 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5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740억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보다 상당히 싼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정리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750억인데 현재 어떤 기본적 가치가 74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가는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주가로 환산했을 때 12,000원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한 1,200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12,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오늘 한 3일 정도 계속해가지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싼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좀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오늘 종가가 8,78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매수가는 8,700원,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7,200원 정도로 설정해가지고 내일장에서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일텍 조민규 멘토였습니다. 예, 김영주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제 크루셜텍이 오늘 이제 그 10%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상승폭이 확 확대되면서 7, 8%까지 올라왔다가 종가 무렵에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그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같이 좀 밀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상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뉴스 내용도 지금 보면은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게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전환 가격 1,400원대에는 288만 4,615주가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전환 가격을 조정해서 7,632원. 그러니까 393만 1,817주. 이제 보통 이제 전환사채라는 것은 이제 그 수량으로 이제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밀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종목들은 바닥에서 지금 돌아 나오는 종목과 돌아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루한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 단계 빠지고 한 단계 빠지고 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얘만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제대로 못 움직이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태웅이니 풍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풍력 관련주 쪽에서 북미 쪽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동국 SNC입니다. 그래서 뭐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입니다. 예, 포스코 ICT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장 자체에서 빠지면서 좀 같이 밀리는 좀 패턴들을 좀 보였는데, 조금 좀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ICT는 사실은 제대로 이제 주가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LED 쪽에서도, 자회사 쪽에 2015년도 정도 되면은 LED 쪽에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신재생 쪽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려 보신다면 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종목에서 쏠림 현상이 어느 한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돌아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편입했던 목적이 뭐냐면 제일모직과의 합병 효과를 통해서 나타낸 거고 실적이 돌아 나오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번에 2분기 실적이 뭐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봤는데 사실은 9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급락을 맞고 있는데 근데 이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전지로 수주받은 잔량만 해도 거의 10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매출 규모는 한 3천억 정도가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받아놓은 양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과정들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P 라인 철수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퇴직기록금 줘야 된다. 뭐 일회성 비용들 나간다.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대세의 움직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그룹주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먹을 거 남아있는 쪽이 이쪽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AS는 이 정도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업황 확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계속 조금 움츠렸다가 다시 커진다는 얘기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폴리에스터입니다. 세 번째는 슈퍼섬입니다. 예, 이제 업황 확장세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12년도에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좋았고, 2012년도에도 상당히 좋았는데, 2013년도에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적이 적자가 났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고, 영업이익 폭이 조금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부터 다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폴리에스터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터의 단섬유, 장섬유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단섬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섬유 쪽이 있고 이제 장섬유 쪽이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큰 거와 작은 거의 어떤 차이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되는 분야가 어느 쪽으로 응용되느냐. 그래서 뭐 단섬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쪽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장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야말로 순수한 섬유 쪽으로 좀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장섬유, 단섬유의 대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슈퍼섬유입니다. 사실은 섬유 산업이 2010년도 이전까지는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섬유가 다른 대체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섬유는 그야말로 옷만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반도체 부품으로도 사용되고요. 아니면 자동차 내장재로도 쓰이고 이러면서 섬유의 응용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찾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전기를 맡고 있는 업체가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입니다. 예, 종목명은 큐비스입니다. 큐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단섬유, 장섬유 분야, 그러니까 SF라고 하고 F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SF하고 FI. 그러니까 폴리에스테의 그 단섬유가 있는데 단섬유는 주로 의료용하고 산업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산업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IT 쪽의 그 부품 쪽으로도 일부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섬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장, 아웃도어 등 이런 쪽에 그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얘네들의 그 주력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단섬유 분야가 이제 주력이가 되는 거고요. PT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성장 쪽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이제 아라미드 섬유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아라미드 섬유가 열에 강하거나 아니면 강도에 강하거나 둘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메타 아라미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그 열에 강하거나 아니면 그 내성의 그 강도가 강하거나 이 둘 중에 한 부분인데 뭐 그 최근에 이제 코롱이 듀퐁하고의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그 특허권 분쟁 쪽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향후 섬유업체를 상당히 크게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물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실적 추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나왔어요.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매출 1조 5천억 정도 나온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431억, 그리고 순이익은 37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휴비츠라는 종목은 이제 쳐놓고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휴비스죠, 휴비스. 휴비스라는 종목이 이제 2013년도에 매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431억,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374억이 나왔는데, 13년도에는 매출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 620억, 순이익은 486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펄을 10 정도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이제 4,8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초섬유에 대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인데 오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3,800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명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의 매도는 좀 나타나고 있지만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잡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뭐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비스라는 종목, 자꾸 이제 휴비츠하고 이제 휴비스하고 지금 헷갈려서 좀 나오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앞부분에서 한 단계 이제 올렸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되밀렸는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앞부분에 대량 거래를 시켰을 때 어떤 실적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다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정도에서는 다시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수가는 전일 종가가 이제 11,250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전체적인 어떤 충격 파동을 피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사실은 중형주급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변동폭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250원 그대로 선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이 이탈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끌고 가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앞에 고점인 12,500원을 돌파하는 13,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카드의 김용준이었습니다. 막상막하 투매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